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아버지의 기막힌 유산.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고서방이 살았습니다. 일찌감치 호러비가 된 고서방은 집신 장사를 하면서 어렵사리 어린아들 삼형제를 돌보았지요. 그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고서방은 자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만 보면 엽전 한 입이라도 더 보태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난한 고서방은 지병으로 앓아 눕게 되었는데 어느덧 머리가 굵은 아들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죽거든 저 벽장문을 열어보아라. 아들들은 호기심에 무척 궁금했으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진 아들들은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른 얼마 후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서 벽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벽장 안에는 보잘것없는 집신 한 켤레, 작은 옹기 하나, 그리고 다듬이 방망이 한 쌍이 들어있었지요. 큰아들 한수는 집신 한 켤레를, 둘째 아들 두식이는 옹기를, 막내 삼식이는 방망이 한 쌍을 유산으로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열심히 돈을 벌러 가기로 했지요. 아우들아, 몸 조심하고 다녀라. 돈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같이 살자꾸나. 꼭 잘들 지내야 한다. 삼형제는 주먹을 부딪히며 굳은 약속을 하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큰아들 한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신을 신고 가다가 문득 집신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신은 볏짚으로 삼은 게 아니라 왕골로 삼은 왕골 집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이 왕골 집신은 정교하며 반질반질 윤기가 났습니다. 게다가 신바닥을 푹신하게 하려고 시줄을 빼서 굵어진 손마디로 이 집신을 삼던 아버지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한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넘치니 더 어른거려 보이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런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없이 동생들과 살아가려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없이 허전합니다. 아버지가 늘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셨듯이 제가 이 집신을 신고 가는 길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립습니다. 첫째 한수가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갑자기 집신이 발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한수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집신에게 자신이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자신을 앞으로 가볍게 밀어붙이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집신이 잡아당기는 대로 오다 보니 그는 장터 한가운데로 이끌려오게 되었지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곳까지 걸어왔지?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걸음은 멈춰졌습니다. 모두들 벽보를 향해 손짓하며 떠들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씌어 있었습니다. 민속 경연대회 5월 모일모시 왕실 전령이 이 마을에서 민속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달리기 부문에서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린 우승자에게 많은 상금과 소 한 마리를 내릴 것이다. 이 행사에는 힘, 민첩성, 재치의 가산점이 있으며 자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호기심이 가득 찬 한수의 눈은 반짝였고
큰 키에 튼실한 허벅지와 종아리는 자신 있었지만 경기 경험은 전무하니 남의 일같이 여겨져 허기나 면하려고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고 있는데 한수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총각도 내일 열린다는 대회에 나갈 모양이구만요. 예, 글쎄요. 강 건너 마을에서 왔는데 이제 막 공고문을 받습니다. 저 방은 벌써 며칠 전에 붙여졌었지요. 대회는 내일 아침부터 열린다오. 힘께나 쓰게 생긴 총각이구만. 한번 나가보시구랴.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여기 총각에게 국밥 한 그릇 더 갖다 드려라. 한창 먹을 땐데 부족할 것 같구나. 그러자 이내 국밥을 들고 한 처자가 다가오는데 한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나? 어떻게 저리 곱지? 수저를 들고 멍하니 쳐다보는 한수에게 처녀는 생긋 웃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셔요. 그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막에 하룻밤 유숙하면서 한수는 아까 그 처녀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리에서 뒤척이다 밤 공기를 쐬러 나왔는데 마침 그 처녀와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저기, 물 한 그릇 좀 얻어 마실 수 있습니까요? 고개를 숙이던 그 처녀는 냉큼 부엌에 들어가 물 한 사발을 이내 건네주었습니다. 벌컥벌컥 마신 한수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침 목이 많이 말랐는데 참말로 달게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요. 저는 한수라고 합니다. 제가 내일 대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잠이 오질 않네요. 네, 저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대회에 나가시면 제일 잘하실 것 같사옵니다만. 아, 제가요? 저를 그리 잘 봐주시다니. 사나이 배짱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요.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딸기꽃처럼 웃었습니다. 처녀와 헤어져 방에 들어온 한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리가 붕 떴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으며 가슴은 여전히 뛰었습니다. 여태껏 여자 손목은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여본 숫기 없는 수총각인 자신이었던 여자에게 말을 걸어 물까지 얻어먹고 칭찬까지 듣다니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고을은 민속 경연대회로 한껏 들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한수 앞으로 분이가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휘게 차려놓고는 슬그머니 사라지지 뭡니까? 이에 감동한 한수는 여인의 진심 어린 격려를 받는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라 느꼈습니다. 한수는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서둘러 경기 장소인 강둑 근처 벌판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선수들이 가벼운 몸풀기 운동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리에게 선수로 등록을 마친 한수는 고조되는 분위기 탓인지 흥분이 되어 귓속이 윙윙거렸습니다.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집신이 벗겨지지 않게 들매 끈으로 꼭 동여매었습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한수 발바닥에 꼭 달라붙어 있었지요.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자 지잉 하고 징소리가 울리며
경주 시작을 알렸습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다들 뛰어올랐고 한수 또한 쏜살같이 튀어나갔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집신이 그 자리를 박차며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요. 집신이 땅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아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한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저 멀리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달리던 도중에 한수는 어떤 비명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리기 대회를 보려고 뚝 근처로 너무 가까이 다가간 어린 소년이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할 겨를 없이 무조건 저수지로 뛰어내렸습니다. 헤엄쳐서 간신히 아이를 구해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구해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누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가 되어버렸네. 저를 어째? 이미 시간을 많이 지체한 한수는 이제 다른 선수들 맨 뒤에서 달리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한수는 바람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속력을 높이니 결국 다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1등으로 결승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도 구해내고 바람처럼 빠른 이 청년에게 온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드디어 대회를 관장하는 왕실관리가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1등을 한 그대는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그 능력으로 왕실의 정보통으로 일하며 바람처럼 빠르게 급보를 전달할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한수 자신이 볼 때는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지금도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이지만 상금과 직무까지 맡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틈에서 이리저리 분이의 얼굴부터 찾았습니다. 그때 바로 저만치에서 양손을 흔들며 활짝 웃는 분이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리도 예쁘고 사랑스런 처자 앞에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이 집신이 행운 가득한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첫째 한수는 집신의 신비로운 힘에 감탄하며 운명 같은 이 신을 소중히 쓰다듬었습니다. 더욱이 분이와 깊은 사랑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두식이는 형제들과 헤어진 뒤 옹기를 등에 지고 다니다가 목이 말라 옹기에 담아둔 물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빈 옹기를 지고 다녔는데 여전히 그 옹기에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물을 다 마셨는데 물이 남았었나? 옹기를 내려놓고 들여다보니 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물을 일단 다 마셔버리고 옹기에 냇물을 담고 쏟아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는 그 신기함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옹기 안에 담겨진 건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나? 그럼 이건 단순한 옹기가 아니라 보물이네. 보물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두식이는 해가 중천을 떠오를 무렵 낯선 고을에 당도했는데 마침 오늘이 장날인지 주변이 어수선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두식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비는 장터 바깥쪽에는 나무 장수가 나무를 팔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딸인 듯한
날렵하게 생긴 처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땔감으로는 나무밖에 없었으니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장작바리로 만들어 놓고 파는 나무 장수였던 것이지요. 그 옆을 서성이던 두식이는 모을에서 돈을 마련할까 궁리하던 끝에 옹기에 담긴 물을 아주 싼 가격으로 팔아보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슴처럼 날렵해 보이는 그 처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식이를 눈여겨 지켜보다 장이 파장할 무렵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장터에서 처음 보는 얼굴 같아요? 활발한 처녀의 목소리는 밝은 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두식이는 갑자기 귀가 빨개졌습니다. 아, 네, 저 산 너머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오늘 처음이죠. 물을 저렴한 값으로 여러 사람과 나누려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적의 항아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가 진짜 있나 봐요? 비밀인데 눈치채셨군요. 그러나 이 용기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때만 힘을 쓴답니다. 그것도 무한히 이어지지는 못하지요. 아, 그렇군요.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경고인가 보네요. 아무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옹기이긴 하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마구마구 만들어내어 쌓아놓고 아주 비싼 값으로 팔 텐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탐욕이 모든 걸 망친다고 하셨지요. 적당히 적절하게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뜩 쌓아놓기만 하고 남과 나누지 않으면 이 옹기가 힘을 잃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아저씨는 신중하고 정직한 분 같아요. 올해는 우리 고을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식이는 야무진 처녀의 말을 듣고 보니 혼자보다는 이 고을에 사정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장터에 나온 두식이가 나무 파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슴 같은 그 처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청하옵건대 낭자께서 저와 함께 힘을 합해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지 않으시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저씨가 아니고 아직 총각입니다요. 그녀는 사슴 같은 큰 눈망울로 두식이를 쳐다보다 쿡 하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한 덕분에 이 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자 욕심 많은 고을 사또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문의 항아리구나. 나한테 넘겨라. 이런 보물은 일개 촌놈의 것이 아니라 나라 것이니라. 나으리, 이 옹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요. 욕심 안 부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이 옹기가 말을 듣지요.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옹기가 옹기지 별거드냐? 누구 말을 듣고 안 듣고야? 너희들은 뭐 하느냐? 어서 뺏어라. 두식이와 처녀는 앞을 막아섰지만 포졸들은 강제로 옹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옹기를 잃어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사또에게 대항할 방법도 없지 않았나요? 그러나 내 옹기는 자기 욕심만으로 마구 써댄다면 반드시 그 신비스러운 힘은 멈출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또는 그때 가서 깨닫겠지요. 아, 그렇게 된다면 너무 통쾌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식이는 이 싹싹한 처녀와 의논하는 것이 무척 기쁘고 든든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내처럼 걱정해주며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한편 포졸들은 빼앗은 옹기를 동원 마당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놈이 물을 계속 팔 수 있는 걸 보면 이 옹기는 분명 요술 옹기야. 그렇고 말고. 그러니 쌀을 채워서 한없이 쌀이 쏟아져 나오면 비싼 값에 여기저기 팔 수 있지. 난 큰 부자가 되고 말고. 아, 뭐들 하느냐? 어서 쌀을 옹기에 가득 담지 않고.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이 옹기에 쌀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옹기를 뒤집으니 쌀은 다 쏟아져 나와 쌓였지요. 그리고 나서 옹기 속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고 쌀은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겨있던 쌀만 한 번 나오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보고 뒤집어봐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동원들에 모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속임수야? 대체 뭐가 어디서 계속 나온다는 거야? 에이, 사또는 거짓말쟁이야. 소란스러운 사람들 틈에서 도시기가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그 옹기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풉니다요. 그것도 무한정 베푸는 건 아니고요.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로 남의 옹기를 뺏은 사또에게 등을 돌리며 투덜댔습니다. 착한 주인만 알아보는 옹기인가 본데 사또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물건 아닌가? 크게 당황한 사또는 쥐구멍을 찾는 듯 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틈 속에서 도시기와 처녀는 옹기를 재빨리 들고 동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이웃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옹기의 신비한 능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쌓여가자 서로 자신의 반쪽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평범한 항아리를 신비롭게 바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나는 이 옹기로 낭자를 만나게 된 것을 아버지께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낭자와 함께라면 어떠한 일도 해나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1여 년이 지나 둘째 도시기는 낭자와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온 맏아들 한수도 분이와 함께 내려와 고향집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지요. 한수가 신고 달리던 집신도 이젠 다 달아 효험은 없어졌지만 선반에 잘 모셔놓고 쳐다볼 때마다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한수는 달리기 대회 때 많은 상금과 소를 받은 것으로 논밭을 사서는 남부럽지 않게 분이와 알콩달콩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두식이 너에게는 그 옹기가 효자 노릇을 단단히 했구나? 네, 형님, 상상 이상이었어요. 소중하고 예쁜 아내를 얻었으니까요. 아내가 또 남들과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더욱 예쁘고 옹기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조금씩 아끼며 분에 넘치지 않게 사는 현명함이 가장 예쁘지요. 참 잘했다. 너나 나나 아버지 덕택으로 큰 행운을 잡았구나. 그런데 우리 막내는 아직 소식이 없네. 그러게요, 형님. 우리 막내 삼식이는 똘똘해서 절대 굶지는 않을걸요? 기대가 됩니다. 막내 아들 삼식이는 형들과 헤어질 때 그때 받은 다듬이 방망이 2개를 등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었지요. 어느 하루는 날이 어두워졌는데 잘 곳이 없어 산에 있는 나무 둥치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데 저만치서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거친 숨을 몰며 뛰어오는 것 같기에 삼식이는 서둘러 나무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삼식이가 올라간 나무 밑에 와서는 무언가를 털썩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끌러봐. 겁나가는 것들 더 훔칠 수 있었는데.
그 집 영감탱이가 갑자기 광문을 열기에 그냥 도망쳤지 뭐야. 에이, 훔치네, 어쩌네 하는 말소리를 들으니 도둑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삼식이는 어떻게 혼을 내줄까 하는데 마침 소변이 마려웠지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찔끔찔끔 오줌을 놓았습니다. 도둑들은 비가 오는 줄 알고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삼식이가 방망이 2개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겼습니다. 딱딱 따닥딱! 밤공기를 찢으며 나는 소리에 도둑들은 귀신 소리인 줄 알고 더욱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삼식이가 실수로 방망이를 놓쳐 그 방망이가 도둑머리를 내리치며 튕겨 날아가니 그들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야! 혼비백산한 도둑들이 도망가자 삼식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망이를 찾아들고 도둑들이 던져놓은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건어물 몇 포와 곡식이 좀 들어있었지요. 삼식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되게 방망이로 맞아 꽤나 아프겠지만 콩알만한 간땡이로 무슨 도둑질을 해? 지금 혼이 잔뜩 났을 테니 다신 이런 짓 안 하겠지. 다음날 도둑들이 두고 간 자루를 둘러매고 할 일을 찾아 나서서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인기척도 없고 민가도 없고 그저 울창한 숲속이었습니다. 조붓한 오솔길을 따라 어느 골짜기로 발을 들이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삼식이가 찬찬히 살펴보니 이미 다 숨이 멎었는데 선비 옷차림을 한 남자 하나는 길가에, 남자 둘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지요. 근처에 칼과 몽둥이가 떨어져 있었으며 또 술병 하나, 전대 하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삼식이는 그저 놀란 가슴으로 시체 옆에 서서 황당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삼식이를 포승줄로 묶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이러시오? 너 아주 수상하구나. 이놈하고 저 시체들도 묶어서 같이 끌고 가자. 삼식이는 기가 막혔으나 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그곳은 바로 동원이었습니다. 사또, 분부대로 산에 있는 시체를 모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다면서 저 사람은 살아있네? 예, 저놈은 시체를 살피면서 어물쩡거리기에 수상하여 잡아왔습니다. 전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길에 가던 마을 주민이 새 남자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가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이 시체와 물건들을 동원으로 옮겨 증거를 확보하려던 참에 막내 삼식이가 마침 그곳에 있다 보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공교롭게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사또는 갸웃거리며 계속 살인사건 생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죽었고, 한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었다. 돈이들은 전대는 그대로 있고, 또 술병에 술도 절반 남아있고,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오리무중이네 그려.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생각하던 막내 삼식이가 오랏줄이 묶인 채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사건을 재구성해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놈 참 맹랑하구나. 그래, 어디 말해보아라. 칼에 찔려 죽은 선비는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전대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것 같고요. 나머지 둘은 도둑놈 같은데 서로 전대를 차지하려고 다툰 것 같이 보입니다. 도둑 한 사람이 술을 사오마하고는 그 술에 독을 타서 다른 도둑한테 먹이려고 갖고 오는데 기다리던 도둑 하나가 술을 사오는 도둑 뒤로 뒤통수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나서는 이제 내 세상이다 하며 신이 나서 한잔하려고 술을 마시다가 그만 독이 든 술을 마시게 되어 죽게 된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럴듯하구나. 듣고 보니 이치에 딱딱 들어맞는 것 같다. 참으로 기특한지고.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 공으로 삼식이는 사또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삼식이가 못내 아쉬운지 사또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너의 그 영리한 머리가 아깝구나. 관직에 오르고 싶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너를 양아들로 삼아 그 공부를 하도록 하여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 사또날이 그렇게 저를 잘 봐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동원문을 나서던 삼식이가 뒤를 돌아보니 동원 지붕 위로 오색무지개가 둥실 떠있지 않겠습니까? 삼식이 눈에 비친 그 무지개는 자신의 희망찬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땅을 힘차게 내디디며 삼식이는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들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딸은 하나인데 맘에 드는 사위는 셋. 옛날 금지옥 옆 외동딸을 가진 현명한 정승이 살았는데 딸이 성장하여 혼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딸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지. 내 손으로 재주 많고 덕이 많은 신랑감을 구해야겠다. 그날부터 정승은 사윗감을 구하러 신들매를 단단히 고쳐매며 먼 길을 나섰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몇 달인지도 모르다시피 그렇게 돌아다니다 어느 고을에 있는 서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참 똑똑한 총각을 만났는데 훈장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책 첫머리만 알려주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군데도 막힘없이 줄줄 외웠습니다. 또한 글도 잘 지어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조를 지어내었습니다. 귀뚜라미 울고 술에는 이제사 쉬네. 마을에는 술이 있고 창고에는 곡식 있어. 풍성한 음식으로 부모님 봉행하고 문사를 바르니 아내 자식 즐겁구나. 이 시조를 듣고 정승은 무릎을 쳤습니다. 어딜 가도 저런 사윗감은 없지 하고는 그 총각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한양에서는 황정승이라 하오. 대개 아드님이 훌륭하여 사위 삼으려 하온데 허락해 주십시오. 점잖으며 기품 있어 보이는 정승이 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아 다짐받았습니다. 내가 써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 우리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꼭 오시오. 총각집을 나선 정승은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며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려가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근처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 자려고 방에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이 그 방에 모여 있었지요. 작은 주막이라 손님은 많고 방은 적으니 방 하나에 여러 손님을 들이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정승 뒤로 또 어떤 한 총각도 묵어가려고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에 떡하니 담아 정승과 총각 앞에 덥석 놓는 것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들어있는 광주리를 바닥에 놓고 먹으려니 그 총각이 썩 나서서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궁색하게 이럴 수는 없지요. 어르신,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휙 나가더니 잠깐 사이에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무를 깎아붙이고 다듬어 반질거리는 훌륭한 밥상에 그릇들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든 밥상이니 어서 드십시다. 정승이 가만히 보니 이런 재주를 가진 총각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재주를 놓치기 아까워 또 청혼을 하였습니다. 난 한양 사는 황정승이란 사람인데 내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어. 우리 집으로 몇 날 몇 시에 꼭 장가들러 오시오. 아, 네, 저도 좋습니다. 꼭 그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신랑 두 사람이 장가들러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황정승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웬 총각이 넓은 논에서 모를 심고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이 얼마나 동작이 민첩하고 모를 잘 심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혼자 다 심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걸음주고 김을 매는 데는 딱 1시경도 안 걸렸습니다. 1시경이란 밥 한 끼를 먹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데 농사를 저토록 잘 지으니 저 총각이야말로 진정한 내 사위감 아니겠는가. 정승은 놓칠세라 그 농부 총각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난 한양 사는 황정승인데 내 외동딸 사위감을 찾고 있는 중이오. 일하는 걸 보니 자네가 딱일세 그려. 감지덕지 않은 그 총각에게 아무 날 아무 시에 자신의 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승은 그날 밤 집에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큰일을 저질렀지 뭡니까? 아니 이거? 딸은 하나인데 사위를 셋을 보게 되었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셋 다 모일 텐데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큰일 났구나. 정승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 딸이 근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로 그리 안절부절 못하시는지요? 얘야,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자초지종을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정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집가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딸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자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뾰족한 수도 없고 또 어찌할 방법도 없고 그저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드디어 총각셋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막을 치고 휘장을 두른 다음 병풍을 펴서 초래청을 차린 후에 딸은 신부 옷차림으로 곱게 단장을 하고 신랑들을 맞이했습니다. 신랑 후보감으로 온 세 총각은 각각 나 말고 웬 놈들이 왔나 어안이 벙벙하여 마당 한가운데 뻘쭘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부의 모습을 보고는 입이 해벌쭉 벌어졌지요. 보기 드물게 아리따운 색시인지라 서로 잘 보이려고
온 매무새를 다시 잘 갖추었습니다. 신부는 앞으로 나서서 새 총각들에게 술 한 잔씩 돌리고 난 후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세 분 모두 마음에 꼭 드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이왕 일이 되었으니 제가 한 분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셔서 1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오십시오. 1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가진 분께 제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정승도 어느새 딸 옆으로 와 총각들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모두 훌륭한 젊은이들이요. 하지만 내 딸이 평생 반려자를 선택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소이다. 1년 동안 자신을 증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가족과 마을에 도움이 될 유익한 재주를 갖고 오면 될 것이오. 그런 다음 결정하겠소. 이 판국에 어느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선녀같이 어여쁜 신부감에 부유하고 지체 높은 집안을 말이지요. 당연하게 총각 셋은 모두 찬성을 하고 유익한 재주를 갖고 오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쏜살 같은 1년은 어느덧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시조를 잘 지어 감동을 주었던 첫 번째 신랑감은 공부에 더 깊이 빠져들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를 익혔습니다. 그의 설득력이 바탕이 되어 붓글씨 몇 줄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또 지쳐있는 마음을 들어올리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마치 마법 같은 것이 스며 있었지요. 1년이 끝날 무렵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현자처럼 되어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뚝딱 잘 만들어 선택된 두 번째 신랑감 총각은 그 1년 동안 나무의 성질을 더 파고들어 나무들을 능숙하게 더 잘 다루었습니다. 오동나무는 향이 있어 벌레가 절 꼬이지 않으니 고급스런 명주옷을 보관하는 옷장을 만들고 또한 검은고나 가야금도 이 오동나무로 만들었지요. 스님들의 목탁은 살구나무로 만들었고 활을 만들 때는 벚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는 향기가 좋고 소나무에 배어있는 기름기는 찰지고 촉촉하여 반다지장을 만들기에는 최고였지요. 그는 또 자신이 만든 물건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만든 나무문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거나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나무로 만든 의자는 앉는 사람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소목장이라는 기술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를 잘 지어 선택받은 세 번째 총각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상 농부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땅을 일구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어떤 땅이 거칠고 어떤 땅에 더 영양분이 있는지 또 어떤 곳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고 왜 심으면 안 되는지 잘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고 있었고 가장 메마른 땅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작한 논밭에서는 마을 사람들 어느 누가 기른 것보다 어떤 열매든지 더 크고 맛이 좋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먹을 만큼 충분했고 그의 주위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3명의 총각은 이렇게 각각 한층 더 월등해진 재주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정승은 총각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딸은 낭군 될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세 남자들의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그들이 익힌 놀라운 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세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총각이 가진 언어의 힘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두 번째 총각의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편안함과 더불어 물건들을 쓸모있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장인 정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땅과 인연을 맺은 세 번째 총각의 능력, 땅을 꽃피우고 풍요롭게 하는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 세 분들 모두 심성이 선하고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첫 번째 분은 우리 삶의 지혜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손재주가 뛰어나신 두 번째 분은 나무로 된 것들 모두 필요한 건 다 만들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해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은 땅에 대한 사랑과 지혜로 자연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늘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사랑하시는 세 번째 분을 제 낭군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고 누구 딸인데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총각인 농부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으며 인근 고을까지 떠들썩하게 잔치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농사꾼 사위의 손길만 닿으면 땅이 번창하게 되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며 진심 가득한 덕담들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글재주 좋은 총각과 손재주가 좋은 총각 두 사람은 아쉽게도 신랑감에서 탈락이 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뛰어난 기술을 익히다 보니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총각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 실력을 갈고 닦아 글재주 좋은 총각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고 소목장인 손재주 좋은 총각은 대목장이 되어 궁궐이나 사찰 같은 큰 공사를 책임지는 도편수가 되어 정호품의 관직을 받았습니다. 후일에 이 총각 두 사람이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혼인하려고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던 그 1년이란 세월이 있어 장원급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때 그 어르신과 따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스님의 뜨거운 사랑. 신라 무열왕 때 민중 포교에 나선 원효대사는 이곳 저곳 거리에서 노래하며 춤추고 다녔습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것인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려는데. 이런 노래를 동네방네에 외치고 다녔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원효는 당나라에 공부하러 요동까지 갔는데 그곳 신라꾼에게 첩절을 밀려 여러 날 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풀려나 신라로 되돌아왔었습니다. 다시 또 바다를 통해 당나라로 가려고
백제국 항구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났지요. 원효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겨우 음거할 수 있는 토구를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바가지에 있던 물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보니 토굴이 아니라 오래된 공동 묘지였고 물을 마시던 그릇은 바로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원효는 여기서 크게 깨우쳤는데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유심의 도리를 깨닫게 된 일이었지요. 신라에 돌아온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지 행세로 거리에서 춤추며 민중 포교에 나섰는데 이때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누가 자료 없는 도끼를 빌려줄 것인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려 하는데 그런데 태종 무열왕이 풍문에 들려오는 이 노래를 듣자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효가 아마 귀한 집 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구나. 아버지를 닮아 큰 인물이 태어나면 나라에 더 없는 복이 될 것이다. 노래 가사 중에 자루 빠진 도끼는 과부를 뜻하며 하늘을 바칠 기둥은 국가의 인재를 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열왕은 원효에게 어울리는 여인을 구하다가 좋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전쟁에 나가 전사하여 청상 과부가 된 둘째 딸 요석공주가 떠올랐던 것이지요. 원효는 워낙 박식하고 뛰어난 대사인지라 무열왕이 원효를 가까이 하며 조언을 구하던 인연도 깊었고 공주가 그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주가 원효를 위해 승복과 모란꽃을 선물한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무열왕은 신하를 시켜 원효를 불러들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신하는 어명을 받들고 원효를 찾아다니다가 남산 아래 문천교라는 다리를 지나는 원효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효는 그 신하가 자신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 그 신하의 모습이 가까이 오자 짐짓 발을 헛디딘 척 일부러 문천교 아래 냇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그가 물에 빠진 원효를 대궐로 인도하여 무열왕 앞에 아련케 했는데 이에 무열왕은 온몸이 물에 젖은 원효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곧장 요석공주를 불러 원효를 요석궁으로 모시고 가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저녁상을 잘 차려 내시라고 명하였습니다. 요석궁으로 인도된 원효는 요석공주가 쓰던 향기나는 옥수로 목욕을 하고 요석공주가 건네준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푸짐한 저녁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와 단둘이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공주의 따뜻한 마음씨와 풍만한 육체에 현혹되어 불심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석공주 또한 혼인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지라 뜨거워진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원효대사의 늠름한 모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원효대사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공주의 향기가 마음을 자극하는데 요석공주가 과부임을 이미 알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려 하는데 자루 빠진 도끼가 어디 없을까요? 그러자 요석공주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대사님은 불신만 깊으신 줄 알았는데 목수 일도 잘하시나 봐요. 원효가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물론이지요.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석공주가 재미있다는 듯 요염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대사님께서도 음사의 묘미를 아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에 원효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옛말에 생지안행이란 말이 있지요. 인간은 태어나 배우지 않아도 쉽게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둥을 깎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 이 말을 들은 요석공주는 차츰 마음이 동하여 흥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차로 빠진 도끼를 빌려드릴 수도. 하면서 요석공주가 대사님 품에 안겼습니다. 선가에는 극락세계가 있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극락세계지만 한 번 가보고 싶군요. 슬며시 요석공주의 개미 같은 허리를 끌어안자 공주는 벌써 무아지경에 이른 듯 온몸을 비비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대사님이 나를 속였군요. 극락이라 하셨으면서 이토록 사람을 죽게 만드니 어찌 불심 깊은 대사님이 이럴 수가. 그런가요? 이 또한 자비를 베푸는 선도의 길이 아닐런지요. 아, 선도라. 너무 좋은 선도이군요. 불법이란 참으로 신통한 바가 있어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다시 살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무관세음보살. 어머, 그런가요? 역시 대사님은 불심이 깊으시니 선도의 힘 또한 대단하시군요. 성심 또한 불심이니 극락이 저기로다. 나무관세음보살. 하면서 또다시 극락의 세계로 공주를 인도하였습니다. 구름이 비를 만난 듯, 뇌성 번개가 폭풍을 만난 듯, 우무질하게 늪에 빠져 3일 밤낮을 연락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인생사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입니다. 꿈 같은 3일 밤낮이 지나고 나서 원효는 요석공주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려 하자 요석공주는 요염한 자태로 원효대사의 넓은 가슴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딜 가시든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대사님의 가슴에 티끌보다도 작은 소자가 기댈 곳은 없는지요? 그러자 원효는 한참을 망설인 후 답했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더불어 나도 없는데 그대가 머물 자리가 어디 있겠소. 원효는 호련히 일어나 요석궁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겨 떠나갔습니다. 요석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원효를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단 3일간의 사랑이었지만 요석공주는 배가 불러오고 10달 만에 아들 설총을 낳았습니다. 후일 신라 시편의 한 사람이며 우리 옛문장 향철 이두를 완성시킨 설총이 바로 원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석은 아들을 낳아 원효를 보듯 훌륭하게 키우며 먼 발치에서 몸을 숨기며 소식을 듣고 보곤 했는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석공주와 연락의 밤을 보내고 서라벌을 떠난 원효는 스스로 실개 있기에 소성거사라 자칭하며 속세의 복장으로 팔도를 유랑생활하면서 이렇게 되뇌이고 다녔습니다. 한바탕 꿈이요. 헛개비였구나. 대사는 파괴한 스님이었지만 새롭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적이 드문 소요산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용맹정진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센 비바람에 울부짖음과 함께 문이 흔들리고 나무가 부러지고 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스님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 얼핏 여인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더구나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들려오는 이것은 사람 목소리인가 바람 소리인가? 집중을 못하는 자신의 마음 탓을 하며 하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내게 여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았던가? 그것이 아직도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 뜻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시종합장한 자세를 유지하고 앉으며 점차 선정에 든 스님은 귓가에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센 빗소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지직하고 등잔불이 기름을 튕기며 타들어가는 순간 스님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비바람이 토굴 안으로 왈칵 밀려드는 느낌이 들면서 폭풍우 소리에 섞여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잘못 들은 듯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효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틀림없는 여인의 목소리에 스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망설임 속에서 스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인은 황급하게 문을 더 두드리며 스님을 간절히 또 불렀습니다. 스님은 문고리에 잠시 손을 대고 있다가 드디어 문을 열어젖히자 왈칵 비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면서 방 안의 등잔불이 훅 하고 꺼졌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를 흠뻑 맞고 서 있는 여인을 보고도 스님은 선뜻 들어오란 말이 나오질 않아 망설이자 여인은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스님, 하룻밤만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방이 하나라.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스님이 문 한쪽으로 비켜서니 여인이 몸을 추스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 불 좀 켜주세요. 너무 어두워요. 원효 스님은 여인에게 묵묵히 화롯불을 찾아 등잔에 불을 옮겼습니다. 방 안이 밝아지자 비에 젖은 여인의 육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저고리와 치마는 몸에 밀착되어 살이 다 비쳤고 별빛처럼 반짝이는 커다란 눈망울과 붉어진 뺨, 살짝 벌려진 도톰한 입술, 흠뻑 젖은 검은 머리카락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취해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노라니 여인이 자신의 몸을 감싸며 붉은 입술을 열고 말했습니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옆으로 오셔서 몸 좀 비벼주세요. 아니면 제가 스님께 갈까요? 스님은 여인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공연이 들어오게 했나 싶어 후회를 살짝 했지요. 추위에 떨며 신음하는 여인을 안 보려고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 속에서도 비에 젖어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색심이 없다면 이 여인이 목석과 다를 바 있으랴.
스님은 부지불식간에 중얼거리며 여인을 두 팔 벌려 안아서는 침상에 눕힌 뒤 온몸을 주물러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풍만한 여체가 손끝에 전해지자 스님의 마음속엔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못 견딘 스님이 순간 여인을 침상에서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오랜 수도를 하룻밤 사이에 허물 수는 없다. 해골을 물그릇으로 알았을 때는 그 물이 달고 맛있더니 해골을 해골로 볼 때는 그 물이 더럽고 구역질이 나지 않았던가. 일체 만물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런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깨달은 내가 어찌 더 이상 속으랴. 이 여인을 목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면서도 마음속에 색심이 일지 않으면 자신의 공부는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몸을 비비면서 연부를 했습니다. 여인의 풍만한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유혹하는 여체가 아니라 단지 한 생명일 뿐이었지요. 스님은 여인의 혈맥을 찾아 그녀에게 힘을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자비로서 남을 도울 때 그것은 이미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과 나를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별이 없을 때 사람은 경건해집니다. 여인과 자기의 분별을 떠나 한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원효 스님의 정성으로 여인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교태여린 미소와 관능적인 몸놀림으로 스님 앞에 일어나 앉아 유혹하는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인과 자신의 경계를 느낀 스님은 순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센 폭풍 우의 밤이 지난 후 떠오른 아침에는 더욱 찬란하고 장엄했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물이 많아진 옥류폭포의 물 기둥이 폭음을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훨훨 옷을 벗고 옥류천 맑은 물에 풍덩 뛰어들며 그 여인은 목석이다라고 계속 되뇌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뼛속까지 차가운 물속에서 무한한 희열을 느끼는데 어느새 여인이 폭포까지 따라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스님, 저도 목욕 좀 해야겠어요. 여인은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들어오더니 천천히 스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여인의 몸매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스님은 눈앞에 있는 여인의 몸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황홀감에 휩싸이게 되자 머리를 흔들며 그 느낌을 억제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눈을 부릅뜨고 엄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대는 나를 유혹해서 대체 어쩌자는 것이오? 어머, 스님도.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합니까? 스님이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면서 세간으로 보시니 그리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큰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 그 순간 스님의 머리는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세간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란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스님의 귓전을 때렸지요. 거센 폭포 소리도 이제 원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여인의 음성이 혼돈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후비고 들어올 뿐 세간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란 말을 거듭 되뇌이면서 원효 스님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사 천둥치듯 폭포 소리가 들려왔고 캄캄했던 눈앞의 사물이 제 빛을 찾고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의식되는 눈앞의 경계를 놓치지 않고 원효 스님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빛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것이로구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인하여 새로이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원효 스님은 물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여인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며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변은 하나로 어우러져 일체의 모습으로 생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느새 금빛 찬란한 후광을 띤 관세음보살이 되더니 물 한 개를 타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원효 대사는 그곳에 암자를 세웠습니다. 대사는 소요산 아래 옥류폭포에서 관음보살이 변신한 아리따운 여인의 유혹을 설법으로 물리친 후 소요산에서 스스로 득도를 했다 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 즉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라는 뜻으로 그 암자를 자제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소요산 골짜기에 있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그 옥류폭포 앞에 이 암자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스님들이 자제의 도리를 자제함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깊은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법. 원효 대사의 자제무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원효 대사를 사랑한 요석공주의 일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석공주는 원효 대사가 정진하고 있는 소요산 입구에 별궁을 짓고 아들 설총과 함께 원효를 연모했으며 그 터가 지금은 요석공주 별궁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씨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별궁지 옆에 요석공원을 만들어 놓았고 소요산의 한 봉우리를 어여쁜 공주봉이라 부르며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설총은 원효 대사 아버지에 대해 지극하고 각별한 효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가을날 설총은 원효 대사가 머무는 산사를 찾아가니 원효 대사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설총은 얼른 뛰어가 마당비를 받아들고 산사의 앞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깨끗이 쓸고 난 뒤 말했습니다. 아버님, 마당 다 쓸었습니다. 그러자 원효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정말 낙엽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쓸었구나. 그러면서 마당 한편에 쓸어 모아둔 낙엽을 주워와 마당에 다시 뿌리며 설총에게 말했습니다. 총아, 가을 마당은 이렇게 낙엽이 있어야 제격인 것이야. 이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호련히 떠나가 버리자 설총은 원효 대사의 선문답 같은 이 말 한마디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효 대사가 70세 되던 해 음력 3월 30일 열반에 들자 설총은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고 열반에 드신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원효 대사를 화장하고 난 후 남은 재와 진흙을 이겨 아버지의 모습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래 주석하고 계셨던 분황사의 법당 한쪽의 소상을, 즉 찰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모셔두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설총은 분황사 법당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원효의 소상, 진흙상의 머리가 옆으로 돌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정면을 바라보도록 모셔놓았는데 원효대사의 진흙상이 머리를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원효대사의 진흙상은 계속 설총이 아침마다 절을 하던 법당의 중간 부분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을 돌린 원효대사의 소상은 고려 중기까지 분황사의 성부로 모셔져 있었으나 고려 때 몽고군의 침입으로 분황사와 함께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승 중에서 대학자이자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대사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주유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기에 전국 사찰 중 120여 곳이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셨다 전해집니다.